나토, 유럽에 있는 그 나토 국가들이 왜 러우 전쟁을 종결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미 전쟁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역전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 끌면 끌수록 우크라이나 분리할 거다. 물론 영토를 어떻게 나누냐. 다음 장을 보시면 결국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번에도 조금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광인 전략이라고 보지만 저는 그 광인 전략 속에도 굉장히 거래주의적 관점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전략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에서 제가 전쟁 자체도 좀 무리스럽긴 했지만 지도부만 죽이지 않았으면 그래도 참 그 전쟁의 어떤 그 미국 국가에게 약간 그래도 부합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결국은 뭐냐면 세계 1위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철저하게 친미 국가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 원유가 미국에 편입이 되죠. 만약에 이번에 4월 말에 이란과 전쟁이 종결이 되면 결국 그 이란의 원유조차도 미국의 통제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중국이 가장 원유를 많이 수입했던 나라가 이란도 하나였고 베네수엘라도 하나였는데 미국의 이 중국의 어떤 에너지 갖고 있는 길을 막게 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누굴까요? 러시아입니다. 결국은 그 미국과 러시아 관계 복원이 될 거라고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나토, 유럽에 있는 그 나토 국가들이 왜 러우 전쟁을 종결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미 전쟁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역전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 끌면 끌수록 우크라이나 분리할 거다. 물론 영토를 어떻게 나누냐 그 문제는 있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미국도 어쨌든 이란과 전쟁을 했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죠. 둘이 이제 도덕적 관점에서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러우 전쟁 종결을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 복원을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추진하는 거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느꼈겠죠. 이란을 공격을 하니까 이게 쉽지 않네. 그럼 북한이랑 뭐 계속 관계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중국의 제조업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예전에 일본과의 제조업 동맹과 갖고는 쉽지 않다는 걸 미국 행정부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미 제조업 동맹으로 갈 거다. 그러면 저 세 개 키워드는 뭐냐면 당연히 반도체도 있지만 반도체 말고 뭘까요? 결국은 전통 한국의 제조업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느꼈죠? 우리나라의 원유가 60%가 중동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계속 중동에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려워지는 걸 느꼈죠. 원유 수급의 다변화. 그러면 중동 말고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로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문제 있지만은 저게 후티 반군이 있기 때문에 예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수에즈 운하가 또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의 교훈이 뭐냐? 우리나라 정부에 주는 교훈이 뭐냐?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 중동 원유를 줄여라.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 원유를 더 사자. 두 번째 항로 수에즈 운하로 가는 거 리스크 너무 크다. 이걸 낮추자. 북극 항로로 넘어갈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심플하죠. 당연히 미국이 러시아랑 관계가 복원되는 것과 동시에 발맞춰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끝나면은 많은 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거는 우크라이나의 돈을 전쟁 수행하려고 돈을 내준 그 유럽 국가들이 다 가져가요. 우리나라들한테 들어올 게 없어요. 거의 안 했더라고요. 네, 없죠. 그러면은 러시아의 전후 복구 사업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게 합리적인 거겠죠. 훨씬 낫죠. 그래서 결국은 푸틴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다시 복원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너무 4년간 전쟁하면서 서유럽 국가랑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러시아 관계가 복원이 되면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러시아 자동차 시장이 21년도에 현대기아차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뭐 주가 많이 올라간 게 워낙 쌌기 때문에 2배 이상 올라갔고 거기에 피지컬 AI까지 붙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러 관계가 복원이 되면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북극 항로가 열린다는 저게 되게 크죠. 이번에 아마 그 전쟁 나자마자 HMM 주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가가 굉장히 셌을 거예요. 결국은 북극 항로가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선사들한테 또 다른 기회가 열릴 거다. 그래서 저 두 개가 아마 그 북극 항로 개척과 러시아의 원유를 갖고 오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이번에 전쟁에서 느끼는 어떤 우리가 하나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저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한미 제조업 동맹인데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역사의 철체를 삼국지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원교 근공이에요. 먼 나라는 가까이 지나고 가까운 나라는 공격을 해라.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뭐냐면은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긴장 관계가 많거든. 협력과 갈등의 연속인데 그게 왜냐? 그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이 수천 킬로입니다. 38선보다 뭐 3배, 4배 이상 길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중국과 협력하지만 항상 긴장관계에 있는 이유가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핵심 키워드라면 결국 제조업 동맹을 우리나라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미국이 공교롭게도 지난 탈냉전 이후에 미국의 신자유주의였죠. 네. 제조업은 아시아로. 그쵸. 우리는 금융이랑 서비스랑 예. 빅텍의 기술만 한다. 그게 현재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네. 미국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조업이 없어지고 나니까 미국이 빈부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실리콘밸리랑 뉴욕만 잘 살지 나머지 미국 전체는 어려워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은 그 월가와 빅텍 기업들이 다 모든 금융과 서비스만 돈 번 거를 갖고 미국의 일반 서민들은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의 중하층 계층들이 많이 지지하죠. 왜 내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밌는 게 미국은 해군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의 조선의 그 선박 건조 능력은 1%도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미국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고 멀보컬을 보내고 있고 결국 한미 제조업 동맹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에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이란 전쟁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이란 전쟁이 종결이 되면 미국의 시각은 심플할 겁니다. 유가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북한과의 딜을 갈 거다. 물론 많은 분들은 그러죠. 어떤 분은 북한은 핵을 용인해주고 이란 안 된다. 이게 막 말들이 많은데 저도 뭐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이란과 한국과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 차이가 큽니다. 어쨌든 김정은 정권과 미국은 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결국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이 하게 되면은 결국 남북 경제 협력 관련된 섹터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차화전철 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빨간 수를 쭉 그어보면 코스피가 벌써 PBR이 1.8배로 올라왔어요. 예. 예전에 뭐 한 배였다가 지금 예. 뭐 당연히 지수가 2배 이상 올라서 그 같겠죠. 자, 보시면은 역시 기계는 저기 방산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이번에 K방산의 위력을 많은 분 느꼈기 때문에 방산주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전기전자, 제약 다 올라갔죠. 네. 빨간 줄 밑에 있는 거 보십시오. 다 저게 전통 제조업 섹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차는 올라갔죠. 현대차가 해가지고 먼저. 예. 화학은 이제 유가 급등되니까 또 화학주도 좀 다 빠졌습니다. 네. 그다음 전력주들도 왜 빠졌냐면 뭐 전력 중에 이제 한국전력은 왜 빠졌냐면은 유가 올라가니까. 그쵸. 손해가 나니까. 네, 그래서 그렇고 그 철강주가 생각보다는 많이 덜 빠졌을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면 빠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건설주는 현대건설 때문에 건설주가 좀 좋았고. 상사주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면 네. 주가 흐름이 굉장히 1월 달에 되게 양호했어요. 네. 그 우리는 뭐 여전히 뭐 저거는 이제 북한의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그 코스피가 1년 동안에 115% 올라갔어요. 네.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LG화학이나 포스코 홀딩스는 보시면 1년을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코스피 대비 엄청 언더퍼폼 했죠. 그쵸. 네. 근데 저 종목들이 지금은 유가 급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근데 대신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결국 한러 관계가 복원이 되고, 북극 항로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과 협력되면 자원 개발. 그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러분 포스코자 빼면 예전에 대우 그쵸. 인터내셔널, 대우였었어요. 예전에 북방, 우리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 했을 때 북방 정책을 끌고 갔던 분이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이셨어요. 동유럽, 소련 예. 이런 데다. 예. 지금 베트남이 특히 하노이 쪽 개발된 것도 사실은 대우그룹이 제일 많이 갔거든요. 예, 그쵸, 그쵸. 그러니까 대우그룹이 옛날에 동유럽, 예. 러시아 많이 갔기 때문에 결국은 북극 항로가 열리고 러시아산 원유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경제 협력이 일어나면은 포스코 계열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근데 분석을 해보니 1년 동안에 역시 저 관련된 종목들만 밸류에이션도 싸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래서 아마 전쟁이 종료가 되면은 반도체주는 반도체주로 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로만 가는 거는 분명히 지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 주식이
그 리레이팅이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미국과 북한이 수교해서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면 월가에 있는 기관 자금들이 한국 주식을 사게 될 겁니다. 그래야 한국 주식들이 우리나라 주식,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MSCI 지수에 우리가 신흥국 지수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유도 있죠. 한국 주식까지 선진국 지수가 되면 신흥국 지수 바스켓 설정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한국계에 있는데 만약에 이거 미국이 북한이랑 외교 관계가 정상화가 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월가 자금들이 한국에 흘러들어올 수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기간 롱텀 자금들이 한국 주식에 들어와야 한국 주식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서학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 미국 주식을 샀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미국 주식이 많이 간 게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은 뭐 연기금들이 기본적으로 연금 돈이 다 주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되고 이제 북한과 미국과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의 어떤 연기금 자금이 한국 주식에 들어와야 이래야 한국 주식이 많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 하나만 갖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연락사무소 이상 대사관이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이은 그 다음 섹터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전통 제조업들이다. 그리고 이 전통 제조업도 눈여겨봐야 되는 게 결국은 피지컬 AI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인공지능 갖고 저도 뭐 제미나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지만 사실 그 좋죠.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일자리 없어지고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결국은 뭐냐면 요즘 저출산 고령화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조업이 우리나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피지컬 AI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피지컬 AI 핵심 뭐냐? 노동자와 인공지능이 같이 결합이 되는 게 피지컬 AI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만약에 AI가 된다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공상과학영화 나온 형태로 벌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렇게 안 될 거로 보고 있고 피지컬 AI가 가는 게 대세라고 보면 그 수혜를 누가 보겠느냐. 생산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열리는 전통 제조업 관련된 중에 제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저도 좀 부담이 없는 게 밸류션이 싸니까. 그렇죠. 그때도 아마도 뭐 방산 좋죠. 방산주도 5년 전에 2021년대 방산주 주가 한번 보십시오. 엄청 쌌어요. 아무도 안 샀어요. 하나 에어롭스 5만 원이었잖아요. 예, 저도 그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방산주 된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물론 주식은 밸류션이 싸다고만 되는 건 아니고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전통 제조업이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이 되는 모멘텀이 없으면 싸도 주가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오히려 이번 전쟁 때문에 더 높아졌다라고 보면은 좀 싼 주식들이 좀 편안하게 저는 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이게 이론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요즘 배당이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 우도 많이 뜨던데 예. 실제로 많이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우선주는 배당을 더 많이 받는 대신 좀 뭐 저렴하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우선주랑 보통주가 갭이 상승률 갭이 낮으면은 결국은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랑 우선주가 갭이 좀 낮거든, 상승률이. 결국은 길게 보면은 수렴합니다. 예, 수렴한다라고 보면 우선주가 나쁘지 않죠. 왜냐면 우선주랑 그 상승률 갭이 나면은. 예, 근데 사실 뭐 주식이 제가 살아본 거지 제일 어려운 게 주식이에요. 저도 이렇게 맞아요. 말씀드리지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달 전에 아무 다 좋게 봤는데 하늘 날벼락 맞은 느낌 아니겠어요? 저도 사실은 전쟁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진 않다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마두르를 제거할 때는 수업 시간에 제가 우리 원우님들이랑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마두르 제거를 할 거라고 봤지만 이번 전쟁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봤었는데 결행을 한 거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위협감이 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잘해서 했겠죠. 근데 주식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렵지만 그냥 큰 길은 뭐냐면은 회사가 그 멀쩡한데 그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주식들. 뭐 멀리 볼 게 없죠. 삼성전자 작년 요맘때쯤 5만 원대, 5만 원, 6만 원 박스권이었죠. 근데 아무도 그 삼성전자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근데 이 주식이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매일 주가를 보다 보니까 그거를
좀 길게 못 들고 가요. 오늘 내가 1,000만 원 샀는데 5% 빠지면 50만 원 빠지는데 50만 원 어떻게 벌어? 그러니까 막 매매를 하는데 매매를 자주 하는 게 성공하기가 어렵고요. 매매를 좀 자주 하는 것보다는 길게 잡고. 근데 그 길게 잡는 핵심은 뭐냐? 밸류에이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그냥 카더라만 하는 거는 처음엔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 네. 예,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주식 얘기하면 조심스러운 게 제가 뭐 저 정도밖에 말씀 안 드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예, 그렇지만 항상 베스트 웨이는 뭐냐? 큰 흐름,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거는 그래도 맞다. 그래서 너무 뭐 순간순간으로 주식 하시면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죠. 요새 그런 거 많거든요. 코스피가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닥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코스닥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네. 사이에. 그러면 어쨌든 좀 둘 다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이러면 다시 코스피, 코스닥인데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은 또 밸류에이션이 좀 약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게 좀 더 낫다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ETF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반도체 ETF, 예를 들면 철강 ETF, 그 다음에 뭐 건설 ETF. 왜 그걸 하냐면은 개별 기업들이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개미들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공부한다고 되는 건 흐름이에요. 그래서 흐름으로 봤을 때는 ETF 투자하는 게 섹터 ETF. 저는 그래서 반도체 ETF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ETF, 그 다음에 건설 ETF, 화학 ETF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개미 투자자들이 좋다. 이거는 공부를 해도 돼요. 근데 개별 기업들은 개별 기업마다 이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욕심이 내겠다면 레버리지를 하는 정도인데 근데 그 정도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개별 종목을 공부를 해가지고 접근해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ETF라는 게 좀 낫다. 물론 ETF가 단점은 그거죠. 한창 세게 올라가는 거 못 잡으니까 그 배가 아픈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개별 종목 하셔야 되는데 네. 리스크로 크신 분들은. 근데 저는 일반인들은 ETF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차와 전철로 말씀드린 게 그럼 자동차 ETF, 화학 ETF, 건설 ETF, 뭐 전력 ETF. 그러면은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빠져가지고 덜 괴롭죠. 그래서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많이 올라온 걸 맞을 때는 정말 대처가 어려워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주식을 갖고 내가 내 생업을 하시면서 하나의 추가 알파로 생각하는데 이 알파가 나의 주 업무를 망가뜨리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본업을 충실하는 게 우선이고 본업에 90% 투자하시고 10% 정도 알파를 추구할 때 주식 갖고 하는데 ETF. 그리고 은행 이자만 갖고는 어렵고 요즘은 자본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 제가 볼 때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가는 섹터는 갑니다. 그래서 이코노미 뭐 금리나 환율만 갖고 주식을 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결국 가는 섹터가 뭐냐? 전쟁이 나면은 다 빠져도 방산주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뭐 예를 들면은 경제 성장률이 1%지만 코스피는 10%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경제 변수 갖고 주식을 하시는 건 위험하다. 오히려. 오히려 그 산업을 더 집중해서 산업을 봐야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애널리스트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이코노미스트의 전망, 그 다음에 코스피 전망 있잖아요. 네. 참고는 하되 거기에 집중하시면 절대 주식 못 합니다. 그럼 뭐 지금 장에서 이코노미스트들 데이터 한 보면 주식 다 하지 말아야죠. 근데 가는 섹터는 가거든. 그러니까 결국 개별 섹터인데 개별 섹터도 섹터 공부는 돼요. 근데 개별 기업은 어렵다. 그래서 ETF로 하시는 게 가장 그 개미 투자자들이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건 저는 ETF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좀 많이 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저도 개별 종목은 잘 말씀 안 드려요. 삼성전자 워낙 대표 종목이고. 처음에 반도체 그냥 대장이니까. 포스코 홀딩스 대표 철강 종목이니까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 방송에서 그 다음에 팔로우업도 안 되니까 뭐 이 정도 섹터 ETF가 제일 낫다. 그래서 경제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아무리 금리가 20% 올라가도 미국 1980년대 채권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채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 박살이 났는데 미국 증권 시장은 지수 자체는 보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내수주들이라든지 뭐 이런 주들은 다 박살냈는데 그 당시 뭐가 올라갔냐면 그렇죠. 빅텍, IBM이라든지 그다음 PC 업체들 1980년대 대PC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286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때 81년도 그때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빅텍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전쟁의 유가가 급등하면서 일반 내수주라든지 산업주는 빠졌어요. 그래서 1차 오일 시작이 났을 때 미국 모든 장이 40%인가 30%인가 작살이 났는데 그 당시 80년대 채권 시장은 붕괴가 됐는데 주식 시장은 안 빠졌어요, 별로.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주식은 빠졌는데 반도체나 그런 종목들은 올라갔어요. 그 이번에 플랜 B로 해서 뭐 전쟁이 조금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산업은 굳건히 잘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쟁이 지속되면은 뭐 방산주 같은 거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비싸도 그냥 가는 거예요. 또 방산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 전쟁이 점점 AI에 의존하고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반도체 의존도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한국 전쟁과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때 폭격을 미국이 2차 대전 때보다 많이 했어요. 근데 김일성이 안 죽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마오쩌둥 아들은 죽었어요. 한국 전쟁 때. 베트남 전쟁 때도 베트남 전쟁 수뇌부가 죽진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북폭을 많이 했는데 그때 오발탄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폭탄의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번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폭탄의 정확성이 굉장히 컸다. 거기에 미국에 들어갔던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뭐 지대지나 공대지나 이 이스라엘의 항공기가 썼던 공대지나 지대지 미사일이나 모든 그다음에 함대지 미사일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게 누가 결정할 거예요? 반도체죠. 그래서 이 반도체 기술이 군산의 그 미사일이라든지 각종 무기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죠? 미국의 정찰망이 다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무리 경제 지표가 엉망진창이어도 가는 섹터는 간다. 집중은 제가 볼 때는 싹타이 집중을 해 하셔야지. 그러니까 경제 지표의 집중을 참고만 하셔라. 그래서 저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 참고만 하지 섹터와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경제 지표를 많이 본 거 그거죠. 채권은 확실하죠. 그럼 뭐 금리 올라가니까 채권은 팔아야 되니까 그쵸, 그쵸. 경제를 전망하신 분은 대부분 다 비관론자들이 많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게임이 항상 안 좋아요. 네, 경제 전망하신 분들은 비관론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처럼 섹터 하는 사람들은 되는 섹터는 된다. 근데 그거 되는 섹터 잡는 게 네. 그게 어렵죠. 그래서 개별 기업 하지 마시고 섹터를 공부하면 그래 섹터 공부는 그러니까 산업 공부는 그나마 공부로 가능해. 그래서 제가 ETF를 하라는 거지. 공부해서 개별 주식 한다.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이제 1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삼성전자 궁금증 다 해결됐고 코스피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주도주까지 얘기 다 해주셨고 딱 1시간 정도 했는데 이 흐름이 지금 다 되게 하나가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갔었어요. 지금 흐름이. 이렇게 자료도 야. 너무 공들여서 만들어주셔가지고 수강 신청 하나 갈까요? 저 진짜 오랜만에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뭔가 명강의를 듣는 그런 아유, 기분으로 감사합니다. 예. 수업을 듣는 것처럼 부족한데 아닙니다. 저도 급하게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네, 예, 예.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출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